자, 이 사건이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이 선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양산에서 시위가 좀 일어나니까 참 시끄럽다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총책이지 별거 있습니까? 그 사람 지금 자수하는 게 더 나아요. 자수하면 형을 감경 받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유족이 오늘 이대준 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 직후에 군사기밀 등이 군 정보망에서 무더기로 삭제된 의혹과 관련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추가로 또 고발했습니다. 지금 고발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지금 제 뒤에 보시면은 저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저걸 잘 보면 졸도할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에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국가정보원이 고발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내부자료 삭제 의혹과 맞물려서 군사통합정보체계 밈스라고 있습니다. 밈스, MIMS. 밈스 관련 자료 삭제가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판단 배경과 배치되는 상황을 감추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 즉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꾸미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 자료를 무더기로 무려 47건이나 통으로 확 삭제해버린 것은 아닌지 조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조만간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서 국방부와 국정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할 전망인데, 이런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서 벌써 흘러나오면 안 되죠. 압수수색은 그야말로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압수수색을 당할 곳에서는 이게 언제쯤 압수수색 나온다는 거 짐작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증거인멸 하고 있겠죠. 지금 열심히. 유족 측은 자료 삭제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여러분 뒤에 스케줄 한번 보십시오. 9월 22일 밤에 북한군이 사살한 이대준 씨의 시신을 소각하는 장면이 포착되자 23일 새벽 1시쯤과 오전 10시쯤에 관계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관계장관 회의인데, 장관급 회의인데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참석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이 이 전 본부장인데, 이 이영철 본부장은 자료 삭제 의혹이 불거진 시점의 밈스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삭제하자 하면은 박지원이 혼자서 삭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밈스 관리 책임자가 있어야 삭제가 되니까 관계장관 회의에다가 밈스 관리 책임자를 딱 불러단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의혹이 그냥 풀리죠, 여러분. 왜 그 사람이 거기 와 있느냐? 밈스 관리 본부장이 거기에 왜 와 있냐? 그래서 이대준 씨의 유족 법률 대리인은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혐의 등으로 서욱 전 장관과 바로 이 이영철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같이 고발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거기 와 있을 리가 없는데 와 있었다는 것부터가 자료 삭제를 하기 위한 것 아니었냐. 특히 제가 아까 뒤에 날짜 보라 그랬죠. 이 회의가 23일 새벽 1시쯤과 오전 10시쯤 열렸다 그랬죠. 이 회의 이후에 밈스에서 이와 관련된 군사기밀 47건이 무더기로 삭제되었는데, 그러면 이 회의 뭐 때문에 했어요? 첫째는 왜 그 사람이 이영철 본부장이 거기 와 있었느냐? 두 번째, 왜 그 회의 끝나고 자료 삭제되느냐? 그러면 그 회의가 바로 자료 삭제를 위한 회의라는 게 드러나게 되죠. 이 밈스에서 사라진 자료 중에는 감청정보 등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유족 측은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강하게 의심이 가시죠. 안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에 관계장관 회의에 왜 와 있었냐? 왜 밈스 자료관리 담당 본부장이 그거 왜 와 있었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군측은 이대준 씨 월북 정향이 담긴 내용만 취사 선택을 하고 나머지 불리한 내용, 즉 이대준 씨의 월북 정황이 아닌 것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은 무려 47건을 무더기로 폐기, 즉 삭제해버린 것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기훈 변호사는 서욱 전 장관의 개입으로 군사 기밀이 삭제됐는지 여부와 삭제 경위가 월북 조작과 관련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 고발을 한 것이라고 정식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밈스 관련 자료 삭제 건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밈스는 국방부 또는 군대 거고 박지원이가 삭제한 것은 국정원 겁니다. 서로 다른 자료예요. 완전히 다른 자료예요. 국정원은 밈스 삭제 의혹과 박지원 고발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밈스는 밈스고 박지원은 박지원이고, 박지원은 두 건 다 걸려 있습니다. 밈스 삭제도 걸렸고 국정원 자료 삭제도 걸려 있고.
오늘 유족 측이 제출한 고발장은 기본 고발건과 합쳐져서 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 여기가 이희동 부장검사팀인데 여기에 배당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건도 많죠. 3부에 배당되는 것도 있는데, 앞서 유족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관 등등등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줄줄이 사탕으로 다 엮여 들어가는 겁니다. 아울러 이날 유족은 검찰이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는 취지의 입장도 내놨습니다. 왜냐, 박지원이 지금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증거인멸을 무지하게 하고 있을 거거든요. 자기하고 말이 통하는 국정원 직원하고 전화 주고받으면서 대책 수립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런 게 바로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구속이 돼야 됩니다. 박지원은 워낙 구렁이잖아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국정원 내부 조사와 군의 자체 조사에서 이래준 씨 관련 자료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면 이들 기관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도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자료 삭제 배경에 2020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청와대에서 총 3차례 진행된 회의가 영향을 미쳤는지 이 부분도 검찰 수사로 드러나야 될 부분입니다. 한편 감사원도 역시 이 밈스에 붙어 있습니다. 군 통합정보 시스템 밈스에 붙어 있는데, 감사원은 군 당국이 밈스에 이래준 씨 관련 기밀 정보 47건을 선별 취사 선택해서 무단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급 이상의 특별 취급 정보가 탑재되는 밈스 삭제와 관련해서 군이 이례적으로 피격 사건 기밀 정보를 선별 삭제하는 과정에서 누가, 왜, 뭐 때문에 삭제 지시 결정을 내렸는지, 이거 파고 올라가면 문재인이죠. 별거 있습니까? 의사결정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어디까지나 감사를 하는 기관이에요. 수사하고 달라요. 수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럴 때는 검사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공안통, 특수통 검사 13명을 전부 싹 투입합니다. 수사관이 아닙니다. 수사관 13명이 붙는 게 아니고 검사만 13명입니다. 그리고 검사 밑에 또 수사관이 있죠. 그렇게 서울중앙지검에서 베테랑 검사들이 이게 다 붙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대대적인 사성 수사에 착수를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외교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이 무더기로 개입한 정황이 짙어지면서 수사팀이 확대되거나 윤석열 정부 첫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당시 정부의 자진울북 조작 의혹과 기순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 아까 말씀드렸던 이희동 부장검사팀하고 공공수사 3부 이준범 부장검사팀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측 관계자는 두 부서 검사 13명 전원이 몽땅 다 투입됐다. 그러면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인원이 지금 붙은 겁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사건이 중대하고 관련자들이 전 정권의 핵심인 만큼 공안통과 특수통을 함께 배치해서 수사 전문성을 높였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각 부는 피살된 서해 공무원 이래준 씨 유족이 접수한 고발장과 국가정보원 고발장 등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중앙지검은 수사팀이 자료 검토를 마치고 수사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맞춰서 인력을 더 정원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이 방대할 경우 이 인원으로는 안 되니까 특별수사팀 구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자, 이 사건이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이 선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양산에서 시위가 좀 일어나니까 참 시끄럽다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총책이지 별거 있습니까? 그 사람 지금 자수하는 게 더 나아요. 자수하면 형을 감경 받잖아요. 일단 박지원, 서훈, 서욱이 총대를 메고 들어가겠다고 하면은 그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록을 또 다 봐야 됩니다. 그걸 봐가지고 문재인이 발언한 게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즉시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가지고 15년 내지 30년 동안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심지어는 목록도 없도록, 심지어는 목록에서 찾을 수도 없도록 싹 감춰가지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 기록인데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가지고 15년에서 30년 동안 아무도 못 보도록 만들어 놓은 저 문재인.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안심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수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몰라도 지금 박지원, 서훈, 서욱 말고도 줄줄이 걸려들고 있죠. 거기서 어떤 정언 하나만 나와도 대박이 터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잠 못 자는 나날을 선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여러분, 요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논설을 좀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일관적으로 비판적인지
보통 정권이 바뀌면 6개월 정도는 허니문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좀 잘못한 게 있어도 봐주고 잘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다기보다는 비슷하죠. 그런데 유독 윤석열 정부에 대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아주 차갑습니다. 심지어는 좌파 신문인 미디어 오늘이라는 데서 이런 현상을 지적합니다. 좌파들도 궁금해하는 겁니다. 조중동이 이럴 리가 있나? 미디어 오늘이 5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60일 동안 윤석열이 포함된 조중동 사설 212건을 분석한 결과 취임 초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히 허니문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심상치 않은 비판 기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미디어 오늘이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사설은 동아일보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각각 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는 연일 날을 세우면서 상대적으로 비판에 거침이 없었고 중앙일보는 행간에서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버리는 신중함이 느껴지지만 60일간의 비판적 사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인사, 검찰, 대통령의 말, 김건희였습니다. 이건 주로 좌파 신문들이 공격해야 되는 주제인데 조중동이 이렇게 나선 겁니다. 지난 60일간 조중동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비판해 왔는지 미디어 오늘이라는 데서 지적할 정도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조선일보 기사의 보도 방향을 좀 보셨습니까? 과연 우연일까? 야권 수도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윤석열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제목 딱 읽어보면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여권은 물론이고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제목에서 그런 인상을 딱 주도록 프레임을 짜고 들어갑니다. 과연 우연일까라는 제목을 착 달아놓고 그 다음에 야권에서도 이준석 징계 윤석열 개입 의혹 제기 이게 제목입니다. 조선일보가 팩트를 보도하더라도 제목을 이래 뽑아버리면 많은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도 그냥 따라가 버립니다. 거기다가 좀 더 심각한 것은 이겁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김종인 할배가 이준석 징계로 국민의힘 치명상을 입었다. 지지율이 10%는 빠질 것이다. 이것도 보면 제목을 딱 그래 뽑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준석 징계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10% 이상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프레임을 딱 짜가지고 은연중에 독자들한테 심어버리는 겁니다. 이상하게 조중동이 왜 이럴까? 그 이유는 끝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일 뿐더러 현 정권에서는 언론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다행인데 윤석열 정부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이 아무리 빠져도 나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 물론 그게 맞아요. 지지율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조중동의 방향과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 다르다는 점에서는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지금 이 기사는 우리가 이 기사 방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 기사가 노리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납득이 안 된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10%쯤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걸 제일 위에 딱 올리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기사는 안 읽어봐도 비디오다 하는 것이 딱 느껴지죠. 위에서부터 딱 이렇게 달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8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이 사태 이준석 대표 징계 결정으로 인해 치명상을 입은 것 같으면서 순리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대표를 징계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맞지가 않는 얘기라고 워딩을 뽑습니다. 이건 뭐냐? 김종인 할배가 누구랑 인터뷰했다? 경향신문하고 인터뷰한 겁니다. 좌파신문이죠. 경향신문은. 좌파신문하고 인터뷰한 것을 우파신문이라고 자처하는 조선일보에서 가져와가지고 대문짝하게 이걸 달아버리는 겁니다. 이어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저 당이 그래도 꼴통 보수같이 생각했는데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이런 기대감을 준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도 역할이 컸다면서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당이 이 대표에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정치적인 판단을 했어야 하는 건데 정치적 판단을 못한 것이다. 정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따라올 기사는 안 봐도 비디오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왜냐? 첫 문단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달아버리면은 독자들은요 거기까지 읽습니다. 그 다음에는 윤석열 정부를 편들어주는 듯한 어조가 나와도 독자들은 거기까지 안 읽고 처음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읽으면 땡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그렇게 짜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과연 우연일까? 이거부터 굉장히 의도적이죠. 그리고 본문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야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권에서도 하고 워딩을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권은 물론이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글 쓰는 사람의 의도는요, 특히 기자의 의도는 글 첫 번째 문맥 보면 기자의 의도가 뭔지를 딱 파악할 수 있습니다. 좌파 언론들이 흔히 써오던 수법입니다. 두 번째 문단,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여당 대표도 피해갈 수 없는 검찰 캐비넷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구다? 용해인 의원. 용해인 의원은 이준석 대표 측이 성상납 폭로자에게 각서를 써준 것 등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하면서도 애초에 이 건은 어떻게 불거졌던 것일까? 검찰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발단은 어떤 루트에서건 수사 정보가 흘러나왔다고 봐야 될 것이다. 제일 처음 소스를 그렇게 썼습니다. 검찰 세력을 대표하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보가 이렇게 기막힌 타이밍에 유출된 것이 과연 우연인지 의문이다. 즉 성상납 폭로자에게 각서를 써준 것이 소스가 검찰 측은 부인해도 결국 수사기관에서 나왔을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일반인이 알 수가 없다. 특히 각서를 주고받고 한쪽에서는 처음 소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해인 의원은 여당 내 권력 암투에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짐작이 된다. 이준석 대표에게 제기한 의혹들은 진위를 가려야 한다. 그러나 진실 규명과는 별개로 혹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누군가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 하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는 징후적 현상이다. 야당도 구태 청년 정치인이 알아서 숙청됐다고 마냥 박수칠 일은 아니다. 권력의 상층부를 완전히 장악한 사정 권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에 캐비넷에서 자료를 꺼내들 수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여당도 지금 꼼짝 말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다 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전 투구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사정기관의 개입과 정상적 정치 과정의 왜곡에도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의 심판이 특정 집단의 이익에 복무하는 방식일 때 민주주의는 끝난다. 지금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단 용해인 의원의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선일보는 용해인 의원의 글을 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민주당 의원도 용해인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검찰 국가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검찰 국가라는 것을 조선일보가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셈이 됩니다. 다른 언론도 아니고 조선일보가. 이러니까 미디어 오늘이라는 좌파 신문에서 조선일보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60일 동안 사설을 몽땅 다 봤더니, 그 3개의 신문 사설 212개를 몽땅 다 봤더니 동아일보가 35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10건 해가지고 55건. 그러면 212건 중에 55건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다 하면은 약 4분의 1이, 그러니까 조중동이 사설을 쓸 때는 정치부만 사설을 쓰는 건 아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사설을 씁니다. 그중에 정치 분야에 유독 전체 사설의 4분의 1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면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과반수 이상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봐야 될 겁니다. 이것을 미디어 오늘이라는 데서 잡아가지고 약 올리듯이 해사니까 열받죠. 좌파가 저러니까. 특히 동아일보는 5월 10일 한동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그런 만큼 다른 장관 후보자들보다 더 몸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는 딸 관련 보도를 가지고 한 기자들을 고소하는 등 성역 없는 검증을 받아야 할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 누구를 깝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당시 사정없이 까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른 듯한 느낌이다. 자유와 인권, 공정, 연대 등 중요한 가치를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취임사만 놓고 보면 윤곽이 분명치 않은 추상화로 보인다. 정교하고 섬세한 붓질이 필요하다. 국정은 실행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동아일보 이거는 틀렸어요. 왜냐? 국정은 실행은 맞아요. 국정은 실행을 전제로 발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추상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취임사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걸어가는 행보는 이 취임사를 그대로 실천하는 듯한 행보를 걸어가고 있는데도 추상하다 이래버리면 어떡합니까? 동아일보가 이상하게 글을 쓰고 있다. 즉 동아일보의 목적은 뭘까?
조선일보는 6월 7일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대통령실 살림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까지 검찰 출신을 기용한 것은 전례가 없다.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맡게 된 만큼 윤석열 정부 인사는 추천부터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좌지우지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임명됐다. 검찰 출신 위원장이 공정위를 이끈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남지청 근무 시절 카푸를 같이 한 인연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발탁된 검찰 출신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다. 사적 인연이 과도하게 인사에 작용한 것은 아닌지, 끼리끼리 모이면 무엇이 잘못되는지 모를 수 있다고 조선일보가 직격탄을 쏩니다. 조선일보가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사만큼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봐야 됩니다. 고유 권한으로 보고 잘못했을 때, 사고가 터질 때 깨는 겁니다. 근데 미리 이렇게 깨버리면 일을 할 맛이 나겠습니까? 중앙일보는 6월 13일 박순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취, 음주, 운전, 전력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모양새다. 교장이 될 자격조차 없는 인물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진두지휘하겠다고 나서는 셈이라고 비판한 뒤에 박 후보자의 만취, 운전 경력은 간단한 절차로 확인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 생긴다. 중앙일보까지 났습니다. 물론 박순애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맞고 저 역시 좀 다른 사람 없나 좀 찾아봐라 하는 그런 심정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박순애 또는 다른 후보자에 대해서 비록 유튜브지만 공개 저격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처음에는 하도록 놔두보고 잘못할 때 까겠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것이 옳은 방향이에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언론관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잘하는 게 있을 때는 칭찬할 것이다. 잘못하는 게 있을 때는 사정없이 깔 것이다. 다만 처음 초기 6개월간은 어느 정도 허니문 기간은 가져주겠다. 그것이 보수정부에 대한 예의다. 얼마나 어렵게 권력을 탈환했는데 초장부터 소금 뿌릴 수 있나 하고 제가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일개 유튜버가 이럴 때는 적어도 조중동 같은 대형 언론사라면 그런 정도의 기본은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지난 60일 동안 사설이 212개 있었는데 조중동 합쳤습니다. 합쳐서 212개의 사설이 있었는데 그중에 55건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사설이었습니다. 사설이라는 것은 그 신문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설입니다. 사라는 건 신문사 사자입니다. 설, 신문사가 자신의 주관을 이야기한다 해서 사설이에요. 사설이 그럴 때는 조중동의 방향이 이미 픽스되어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중동은 왜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가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치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검사 출신을 중용하고 있죠. 그것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 번쯤 깨끗하게 나라를 틀고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조중동에서 볼 때는 언론사 출신을 중용을 한다든지 또는 조중동이 잘 알고 있는 경제관료 출신들이나 조중동과 커넥션이 잘 되어 있는 사회의 기득권층이 권력에 진입을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불만으로 지금 저러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듭니다. 조중동이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갈 때는 소외감 또는 박탈감. 자기네들이 열심히 기사를 써서 대통령을 당선시켜 줬는데 자기네 쪽에서는 사람을 써주지 않는다. 특히 자기네들과 평소 커넥션이 닿았던 사람에 대한 인사도 진행하지 않는다. 자기네들이 추천할 길도 없다. 이런 데서 모든 것이 막혀버리면 이런 비판적 논조가 아주 버릇이 되어버릴 것 아니냐. 지금 권력 초반기인데 초반기부터 언론과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삐걱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윤석열 정부도 조금 더 현명할 필요가 있고 조중동도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6개월간은 허니문 기간 좀 지킵시다. 조중동.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에서 정광영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고유가를 잡기 위해서 그토록 논란이 많았던 알래스카 유전 카드를 드디어 꺼냈습니다. 제 뒤에 나오고 있는 영상이 뉴욕타임즈 기사인데요.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주 북부 유전지대인 노스 슬로프 석유 시추 프로젝트에 다시 시동을 걸면서 환경단체들하고 한판 오지게 붙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는 이날 석유회사 코노코필립스가 윌로우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추진 중인 유전 개발 계획에 대해 새로운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윌로우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국립석유보호구역 내 유전을 개발해서 60억 달러 규모의 석유와 가스를 생산한다는 코노코필립스의 유전 개발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트럼프 행정부 때 승인되었으나 지난해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려버렸습니다. 당시 알래스카 지방법원은 코노코필립스가 기후변화와 북극 곰, 술록 등 현지 야생동물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것을 정부에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계획은 백지화 위기에 몰렸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승인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최대한으로 개발되면 하루 약 18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향후 30년간 2억 7,8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더군다나 바이든이 환경론자였잖아요. 그런데 바이든이 굉장히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우디를 방문한다는 것도 바이든한테는 체면 굉장히 상하는 일인데 사우디도 방문하고 알래스카에 유전도 개발하고 할 것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바이든을 지지해왔던 환경단체들하고 바이든하고 갈등이 쾅 일어나 버리는 거죠. 미국 내무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여러 개발 시나리오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윌로우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결론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만 이 계획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발표한 것만으로도 이 프로젝트를 지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한판 붙게 되는 거죠. 붙어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석유값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미국 진보센터의 에너지 환경정책 수석 부회장인 크리스티 골드퍼스는 트위터에 내무부가 코노코필립스의 윌로우 프로젝트 승인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에 분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렇게 엇갈려요. 그런데 바이든은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걸 밀어붙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알래스카 지역은 환경론자들이 워낙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도 대부분 알고 있죠. 지난 60년 동안 알래스카는 미국의 다른 지역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 해빙이 사라지고 동토가 녹이면서 해수면은 상승하고 북극 생태계도 교란되고 있다는 것.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환경론자들이 워낙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특히 영구 동토층까지 녹아가지고 코노코필립스가 시추 장비를 고정하기 위해 땅속 온도를 낮추는 특수 장비까지 투입하는 계획을 마련할 정도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지구에서 온난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알래스카에서 석유 개발 프로젝트를 재개한 데는 바이든 대통령의 딜레마가 엿보입니다. 바이든은 대선 후보 때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선된 후에도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연방보조금을 중단하고 연방 소유 토지에서 신규 시추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표방했는데 그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져버린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바이든 정부는 탄소 중립 공약을 뒤로 한 채 에너지 안보를 명분 삼아서 화석연료 투자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환경영향평가가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국내 원유 공급을 늘리려고 미국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알래스카 유전 개발을 허용한다면 그의 대선 공약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45일 동안의 여론수렴을 거쳐서 올해 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발된다는 이야기만으로도 그 말만으로도 기름값은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 미국 내무부는 오늘 공식 웹사이트에 환경영향평가 결과 문건을 올린 지 수시간 만에 이를 삭제해버렸습니다. 내무부는 오류가 있어서 해당 문서를 지웠을 뿐 최대한 빨리 다시 재개하겠다고 말했지만 문서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어쨌든 바이든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셈인데 환경론자들하고 이렇게 부딪혀버리면 바이든 재선은 이제 물 건너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이 지금까지 취해오던 스탠스를 모두 뒤집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공격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공격하기가 좋습니다. 그런 공략을 하지를 말든지 했으면 지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바이든은 어쨌든 지금 현재의 기름값은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지금 자존심 다 굽히고 사우디도 날아갑니다. 하여튼 바이든의 노력은 가상한데 모든 것이 제대로 되려면 좀 더 세게 나가야 됩니다. 바이든은 미국 국내에서도 석유회사들이랑 마찰을 크게 빚고 있잖아요. 바이든은 직접 자기 입으로 석유회사들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고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바이든은 징벌적 과세까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석유업자들은 경제학 원론 새로 배우라 하고 도로 바이든을 공격하고 있죠. 어쨌든 바이든의 노력은 가상한데 결과가 어떨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지금 바이든한테는 알래스카도 중요하고 알래스카 석유 개발도 중요하고 바로 사우디하고 일을 잘 해결해야 됩니다. 사우디에서 제대로 정산만 해주면 기름값은 잡힙니다. 거기다가 이란 문제 풀어버리면 기름값은 확실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러시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가지고 잘 해결해 줄 것도 기대하는 바가 사실 큽니다. 이란하고도 빨리 해결해버리고 그러면은 푸틴은 그 다음부터 큰 소리 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그리고 정말 웃기는 코미디, 러시아가 이 알래스카는 우리 땅 하고 돌려내라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방금 제가 올렸는데 그 영상을 요 뒤에 붙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지금 외신을 뒤지다 보면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들어 보입니다. AP통신, 또 지금 여기는 NDTV라고 오늘 날짜 보도인데요. Alaska is ours. 알래스카는 우리 땅이다. 지금 저 광고판 사인보드에 있는 저 글자는 러시아 말로 알래스카는 우리 땅, 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뒤에 NDTV를 갖다 놨냐면은 지금 저 NDTV께 제일 업데이트된 최신 겁니다. Alaska is ours. Sign appears in Russian city. Internet shocked. 알래스카는 우리 것이라는 표지판이 러시아 도시에 나타나면서 인터넷에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러시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푸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867년 미국에 팔린 알래스카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알래스카는 우리 것이라고 쓰인 광고판이 등장한 겁니다. 광고판의 사진은 SNS에서 SNS 사용자들은 저 사람들은 완전히 미쳐버렸다는 그런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광고판에 선 러시아의 시베리아 예니세이 강에 있는 도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침공을 시작한 이후 푸틴의 지지자들이 몇 가지 이와 유사한 성명들을 언론에 등장시키면서 급기야 입간판까지 등장한 거죠. 뉴스위크지 보도에 따르면 크라스노야르스크 주민들은 지난 3일 이 도시에서 광고판을 발견한 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광고판들은 러시아 정부에 의해서 놓여진 것은 아니고 지지자들이 누가 세운 것 같습니다. 뉴스위크는 일부 러시아 극우주의자들이 이 광고판을 달았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내놔라, 알래스카 반환을 언급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국, 그러니까 제국 시절이죠. 짜르 시절. 그 시절에 이미 155년 전에 알래스카 이 영토를 미국에 매각했지만 팔아먹었지만은 최근 미국이 해외에 있는 러시아 자산들을 강제 압류하기 시작하면서 알래스카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나선 겁니다. 최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게 며칠 전부터 다른 뉴스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내 강경파인 벼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은 이날 하원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영토인 알래스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미국 등 서방이 자꾸 우리나라 해외 자산을 압수하는데 그 전에 미국이 우리에게 돌려줄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다 하면서 피오토르 톨스토이 러시아 하원 부의장도 알래스카에서 국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보탭니다. 알래스카에서 국민투표? 알래스카에 지금 러시아 사람 거의 없어요. 알래스카는 미국 땅이고 미국인들이 살고 있지 러시아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 러시아가 국민투표 하는 거 이거 재미 붙인 데가 크림반도예요.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로 꿀꺽 삼키고 나서 형식적으로 부정선거죠. 대충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귀속시켰거든요. 그때 하던 짓을 알래스카에 가서도 또 하겠다는 건데 알래스카에 있는 미국인들이 들으면 코웃음을 칠 일이죠. 어쨌든 이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져서 주말 오후, 지금이 토요일 오후죠. 이 주말 오후에 여러분들 웃으시라는 그런 뉴스를 해외에서 주는 것 같습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의 49번째 주이자 면적이 171만 7,856 스퀘어 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원래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알렉산드르 2세는 1867년에 미국에 720만 달러를 받고 알래스카에 매국했는데 지금 현재의 720만 달러 얼마 안 되죠. 그 당시에도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720만 달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금이긴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오스만 제국하고 크림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크림 전쟁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크림반도. 그때도 이 크림반도 가지고 계속 전쟁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하면 지금 현재 터키에 해당되는데 당시 오스만 제국하고 크림 전쟁을 벌이면서 재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영국이 알래스카를 강제로 점령한 뒤에 시베리아 영토의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면서 매각을 러시아가 오히려 서둘러 가지고 미국한테 좀 사라 해가 그래 미국이 사게 된 거예요. 당시 알래스카의 1스퀘어 킬로미터의 매입 가격은 겨우 4.19달러.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플레가 쭉쭉 있었으니까. 이 4.19달러에 불과했지만은 미국 내에서는 거센 비난이 일어났습니다. 720만 달러나 주고 쓸모도 없는 얼음 덩어리를 샀다는 이유로 비난이 많았습니다. 이 계약에 서명했던 윌리엄 슈어드 미국 국무장관은 그 액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1899년에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반전을 맞게 됩니다. 골드러시가 일어난 거죠. 이어서 대규모의 석유와 가스 자원이 발견됐고 알래스카는 금싸라기 땅이 됩니다. 미국은 로또를 맞은 셈이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후회 막급이었죠. 한편 지금도 알래스카에는 러시아 문화가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주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약 80여 개의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알래스카 대학교에는 다른 미국 대학보다 러시아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 인구 74만 명 중에서 러시아어 사용 인구는 1.4%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러시아 하원 두마의 톨스토이 부의장은 알래스카 영토 반환을 두고 국민투표까지 언급했지만 1.4% 가지고 고작 뭘 하겠습니까? 찬성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러시아는 왜 이런 얘기를 계속 꺼낼까요? 세계인들을 좀 웃겨보자는 겁니까? 어쨌든 러시아의 재산이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압수를 탁탁탁 당하고 있으니까 러시아로서는 열받아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태평양 건너에 있는 우리가 웃게 생겼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